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드러난 전략 부재에 요르단전 전날 선수들끼리 싸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도력 논란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경질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경질로 의견을 모은 건데 미국 LA집에 머물며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선수 탓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는데 그런데 경질을 해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가져가게 될 위약금만 또 수십억 원이라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한 축구협회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4시간 회의 끝에 전력강화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건 우선 경기력이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2번이나 맞붙으면서 여전히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선수 선발의 다양성을 꾀하지 못한 점도 비판받았습니다. 대표팀의 균열을 불러온 선수단 관리 문제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4강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이 있기까지 선수단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않아 감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극히 적어 업무 태도 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무 태도에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복수의 전력강화위원은 JTBC 취재진에게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 연결을 마친 뒤 독일 출신의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경질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전 임원회의에 이어 자문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도 해임을 건의하면서 최종 결정은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도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며 선수 탓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클린스만 감독은 1시간 정도 아시안컵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귀국하며 내놓은 총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I don't know the reasons. 그러나 전력강화위원들은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축구의 내용, 결과를 떠나 감독이 보여준 업무 태도마저 이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책임보다는 선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화가 있었고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도 꺼냈습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자꾸 변명하는 거지. 이강인, 손흥민 관련해서는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자꾸. 강화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스타 선수 출신 감독이어서 스타들을 관리하는 데 적임자라 내세웠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강화위원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다며 선수단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표팀 경기력은 물론이고 지도자 선임과 해임에 관련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오늘 축구협회 현장을 취재한 홍지용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되는 건지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전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견들을 수용한다면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전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할 텐데요. 해임을 한다면 이때까지 새 감독을 뽑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후보군을 추려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경질을 하게 되면 그 위약금을 얼마 정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네, 현재 추산된 바로는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일 텐데요.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1년 정도 대표팀에 머물렀고 남은 기간이 2년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봉이 29억 원 정도로 매체마다 네. 다르지만 29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위약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016년 미국 감독에서 경질될 때도 비슷하게 위약금을 받아간 바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잔여 기간이 1년 8개월 남았을 때 미국 돈으로 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도 계속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왜 클린스만을 선택한 거냐 이런 비판도 많던데요. 네, 처음부터 인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느냐, 또 서로 알고 지냈다는 친분이 선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결국 스타 출신 감독의 인지도에만 의존하면서 미국에서 왜 실패했는지, 독일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감독직을 10주 만에 물러났는데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클린스만 감독 못지않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도 관심이 뜨겁잖아요.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한다든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축구협회는 아직 징계까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이강인 선수의 해명을 들어봤듯이 어느 정도의 진상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판단할 텐데 주먹 다짐을 했는지가 본질은 아니겠고요. 대표팀 내부의 균열과 불화들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늘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이혜원 기자, 아직 집회 진행 중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의사회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입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들이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해 현재 1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13개 시도의사회에서 잇따라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 위태로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의사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과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왔다던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네, 서울시의사회가 앞서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작 전부터 이미 100명 넘게 모였고 결과적으로 500명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집회 전에 만난 한 본과 2학년 학생은 각 학교별로 휴학 찬반 투표를 하고 있고 본인은 휴학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 파업 당시 인턴이었다는 한 공보위도 만났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제가 2020년 때도 경험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의정 합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의료 정책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의사 측의 입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를 정해놓고. 네, 이혜원 기자, 그 의사들이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가장 관심인데 언제쯤 결정한다고 합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모레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에는 더 늦기 전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집회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 단체 대표가 오늘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광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낸 걸 확인했습니다.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오늘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수련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근무 시간, 낮은 임금을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최근 단체 행동 대신 개별 사직서를 내는 방법도 논의해온 만큼 개인 차원의 결단을 넘어 집단 행동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본인의
그런 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 진심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각종 명령, 그다음에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에 형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규모 파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료 차질이 생기면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와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를 확대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의대생들도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은 1년 동안 단체로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전국 의대생 2만여 명을 상대로 동맹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하고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국빈 순방이 출발 나흘 전 갑자기 연기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순방에 맞춰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어제 오전에서야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땐 이미 출국한 사람들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독일 덴마크 경제사절단 모집 안내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회원사들을 상대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사절단은 수십 곳으로 파악되는데 출발을 나흘 앞둔 어제 오전 돌연 순방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제사절단은 꾸리는 경제단체 일부 직원은 이미 독일로 떠난 뒤였습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독일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업무 협약 체결식과 비즈니스 포럼 등을 급히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와 화학, 조선, 모빌리티 등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기업들도 이번 일이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일부 기업은 최고 경영진도 동행해 현지 기업과 협력 관계를 다질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재검토 중입니다. 기업 활동이라는 거는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약속을 깨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한 기업 관계자는 예정된 국빈 방문이 갑자기 취소된 거라 국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절단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등도 포함됐는데 체류비를 각자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항공료나 숙소 취소 비용도 신청업체가 떠안아야 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려 논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영상이 여럿 게시돼 이것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지난달 22일 개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인재개발원 공식 로고와 공식 유튜브 채널명을 띄우며 영상을 시작하더니 명품백 수수 의혹에 휘말린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듯한 논리를 펴니다. 일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디올백을 받으면 뇌물이 되지만 대통령 내외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국가 재산에 등재되면 그만입니다. 명품백 의혹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며 디올백이 명품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60억대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욕심냈겠냐는 그 말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원장은 오늘 김 여사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은 여럿 있었습니다. 개인 유튜브에 올렸던 윤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제목만 바꿔 그대로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사방팔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 언론들마저도 윤 대통령님을 돕는 척 흉내만 내면서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것, 이거 못 느끼십니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차관급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직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임명 당시에도 촛불 시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등의 유튜브 발언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원장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왜곡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배양준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소 일도 과중했는데 영어와 한자 쓰기 시험까지 치르면서 학교 측에 갑질에 시달렸다는 논란이 일었었죠. 3년 만에 법원이 서울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끌면서 옮깁니다. 몇 번에 걸쳐 나르더니 수레에 담아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 씨가 휴게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2021년 6월 26일 당일의 모습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한개동 전체 청소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필기 시험까지 보게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건물 이름을 한자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영어로 쓰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도 물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회의를 할 때는 정장에 구두를 신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일과 관련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사망에 서울대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가 8,6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업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과중해 보인다며 부담을 줄여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도 사람이라는 또 그냥 싸구려 부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재판부는 또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가 기존에 가진 질병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당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는 유족에게 직접 사과까지 했었는데 소송이 시작된 뒤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숨진 청소 노동자가 시험을 오히려 좋아했다면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고 발뺌한 건데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대의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청소노동자 이 씨가 숨진 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유족을 직접 만나서 사과도 했습니다.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대 전체 그 조직 문화를 좀 더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서울대는 돌변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대가 낸 의견서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족을 탓했습니다. 이 씨의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은 서울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행한 것이라며 이 씨가 시험을 오히려 좋아했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했던 것마저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서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서울대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서울대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어제는 봄 같은 날씨를 보이더니 하루 만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 영동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진부령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눈이 꽤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온 겁니까? 네, 오후 6시 반까지 온 것만 27.3cm입니다. 그게 겨우내 내린 눈에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무릎까지 닿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나무를 보시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눈을 조금만 털어봐도 후두둑 떨어질 정도로 많이 쌓였습니다. 낮에는 이 눈이 비와 섞여서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축축한 눈을 습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설이 그냥 눈보다 두세 배는 더 무거워서 주민들도 오늘 평소보다 더 힘겹게 눈을 치웠습니다.
5번 쓸었어. 그러니까 허리가 엄청 아픈 거야 가지고 눈 쓰는 것도 보통이 아니오. 네, 서울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렸죠, 오늘? 네, 강원 산지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차가 분주하게 오갔지만 이 눈 내리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양 IC 부근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4명이 병원에 옮겨지는 등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에는 아침에 시작된 비가 낮부터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수도권과 충청, 영남, 제주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눈 섞인 비가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눈이 더 내리진 않을 텐데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이라고요. 네, 이 눈은 수도권과 충남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늘 밤 사이에 강원도 눈까지 전부 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눈이 그치고 나면은 밤 사이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곳곳이 빙판길일 가능성이 커서요. 출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진부령에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소방관이 현장에 나갔다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쳐도 하루 받을 수 있는 간병비는 15년째 6만 7천 원 수준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간병비 지원을 하루 15만 원까지로 늘리고 진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구석찬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폭발로 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철문은 총알처럼 튕겨나갑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주민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일어난 폭발 화재. 5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고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당시 결혼한 지 한 달 된 김현구 경사 손가락은 다 붙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여자니까 얼굴하고 막 손하고 다 익어버렸거든요. 밖에 있어 보면 가음 지르고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해 직원들의 모금이 없었다면 포기할 뻔했습니다.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희생을 무릅쓴 분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며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진료비와 재활치료비 지원액도 평균에 맞춰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출동했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김규빈 소방관도 재활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봇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은데 일주일에 2번밖에 못했던 걸 5번 다 할 수가 있지요. 15년 만에 인상 결정,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원금의 10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만 날린 피해자들이 코인 운영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3억 원인데 투자한 사람들이 더 있어서 피해액 역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운영자들이 이렇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관련 사업을 벌인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최주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사가 고기를 직접 수입해 가맹점에 팔면 수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코인을 사실 거예요. 그 코인 가지고 우리 매상에 쓸 수 있어요.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투자하면 코인으로 이자를 주겠다고도 합니다. 투자하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으로 받았어요. USDT로 입금받고 USDT로 이자를 드렸고 이해되시죠? 또 다른 설명회에선 상장도 말합니다. 내년부터 IPO를 할 거예요. 기업 정보국이 왜 할까요? 상장을 국산에 상장을 할 거예요. 월 10%씩 이자를 주겠다는 구상에 의문을 품은 전 동업자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나왔으니까 38개 지정이었었어요. 광고비를 100억이 뭐 수백억을 썼을 텐데 거기서 생기는 수익 구조로는 절대 그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제때 투자금을 주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제로 한 코인을 상장시켰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같은 말도 했고 원금의 10배를 이익으로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적격성 심사 서류를 내지 않아 코인 거래는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코인 가격은 100만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A씨가 권한 코인에 돈을 넣은 일부 투자자는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대부분 날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원금을 받아요. 원금은커녕 돈 전혀 못 받았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에 A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금액만 1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사이 한 피해자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코인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2,8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측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또 동업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이라 불리던 강남권 재건축도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각종 재건축 사업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5,000세대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곳 시공사는 최근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 2조 6천억 원을 4조 원으로 올려달라는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습니다. 그만큼 올려줘야 되느냐.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세부 검토 서류를 받아서 그 내역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검토하고. 인근 사업장 역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공사가 평당 500만 원 수준이던 공사비를 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거고 비례해서 좀 많이 비싸니까 착공 준비는 좀 다 돼 있는데 저때 작전 끝나면 계약하고 그러면은 그때 다 또 걸리겠죠. 당고 계약을 끼고 있는 서울 상계동의 한 재개발 단지는 지난해 평당 공사비가 12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러자 조합원 분양가는 대부분의 평수에서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분담금이 늘어난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현재는 철거도 못한 채로 재개발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은 정비 사업에서 인허가보다도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더 중요합니다. 단시간에 정비 사업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대상 구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한때 오름세를 이어가다 최근 하락했는데 이 같은 재정비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매운맛이 일본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데 도쿄의 한 마트에서는 아예 이 매운맛 계급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김연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음식 박람회인 슈퍼마켓 박람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전시관입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 한결같이 라면 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 한참 기다려 받아든 한 입, 이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辛いの大好きで、だから本当にずっとファンです。だいたいどこのスーパー行っても辛ラーメン置かれてるので、日本では人気だと思います。 사실 일본은 거리에서 흔하게 라면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라면 사랑이 깊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낸 라면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매운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자 아예 일본 맞춤형 신제품을 내놓은 한국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은 일본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파스타의 식감을 살린 한국풍 맛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보고자 저희가 새롭게 탱글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유명 한국 마트는 라면을 찾는 일본인 고객들을 위해 아예 매운맛 계급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기는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라면이 들어간 라볶이부터 원하는 토핑을 넣어 끓여 먹는 이른바 한강라면까지 K라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한강변에서 자기가 라면을 조리해서 먹는 한강라면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최근에 그런 붐들이 많이 일본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하나둘 확정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결이 유력해졌고 낙동강 벨트에선 김두관, 김태호 전직 경남지사들이 맞붙게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 동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등 25개 지역구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간 이른바 명룡대전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 때 전패했던 수원벨트 중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수원정의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각각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방 전 장관은 입각한 지 3개월 만에 개각 대상이 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서울 광진을에 현역인 고민정 의원을 확정하는 등 단수 공천 지역 10곳의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선 경남 양산 을 현역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치열한 전직 경남도지사들 간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김해을에선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기로 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간 맞대결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한 부산 북강서갑에선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옮겨 단수 공천됐고 민주당에 영입된 노정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인천 부평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부의장은 돈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면서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의 한 카페입니다. 한 남성이 하얀 봉투를 꺼내 건네자 정 부의장이 거절하며 돌려줍니다. 실랑이는 이어지고 이 남성이 연신 권하자 정 부의장은 봉투를 받고 영상에서 사라집니다. 봉투를 건넨 사람은 카페 사장 A씨로 해당 봉투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내용이 전날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정 부의장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바로 돌려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A씨에게 공식 후원금 300만 원을 받아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정 부의장이 곧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천 면접을 마친 정 부의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정치 공작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 면접 보기 전날 공천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 시기에 막타도화를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선진 정치로 가는데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될. 또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극비리의 협상을 진행하다 한밤중에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K-팝과 드라마 같은 우리 대중문화가 수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어젯밤 쿠바와의 수교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뒤 65년 만입니다. 양국은 미국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만나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형제국이자 주요 외교 거점국입니다. 그동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습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피델 카스트로 로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로스 동지 사이에 맺어진 혁명적 우애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양국은 발표 시간까지 분단위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바와의 수교에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K컬처였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바 안에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각 도시마다 모여 있어요. 쿠바의 친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유엔 회원국 중에선 이제 시리아만 미수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뻔했는데 직원들의 침착한 대처가 참사를 막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인데 요양원 방 안쪽에선 불꽃이 번쩍입니다.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잠에서 깬 노인들이 뒤척입니다. 불길은 커져가지만 오랫동안 누워서 생활한 노인들은 몸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가 뛰어들어오더니 상황을 살핍니다. 커튼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불길이 확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고 놀래서 보호사는 불에서 멀리 떨어진 노인 이불을 걷어내 가져옵니다. 불과 가장 가까이 있는 노인 몸을 감싼 뒤 힘껏 침대를 당깁니다. 네, 어르신이 혹시라도 다치실까 봐 이불로 먼저 감싸는 저희가 할 때 훈련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새 희뿌연 연기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져온 이불로 불을 끄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이 소화기를 가져와 뿌리자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각 방에 있던 침대들을 모두 현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불난방에 있던 노인 3명을 휠체어에 태운 뒤 승강기로 내려보냈습니다. 곧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나머지 노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어르신분들 한 분이라도 좀 빨리 대피시키시려고 좀 안간힘을 쓰고 계셨던 게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그런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불은 21분 만에 꺼졌고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지금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강했고 대처는 빨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틱톡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익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게끔 만들었고 이게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사진을 찍는 듯 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해골깨기 챌린지부터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는 여성까지 끝없이 올라오는 자극적인 콘텐츠로부터 10대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SNS에서 시작된 청소년들의 피해는 현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SNS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Twitter or now X's response was, "Thank you for reaching out. We reviewed the content and we did not find a violation of our policies. So no action will be taken at this time." 급기야 미국 뉴욕시가 SNS 기업에 소송을 걸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SNS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일부러 아이들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쓴다는 겁니다. Not only do we aim to hold TikTok, Meta, Snapchat, and YouTube accountable for their role in creating the youth mental health crisis in New York City by purposefully manipulating and addicting children and teens to social media applications. 뉴욕시는 무분별한 SNS 사용을 총기와 흡연과 같은 공중보건 위험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뉴욕시는 SNS 기업들의 공중보건을 위협한 비용을 물고 청소년 SNS 중독 대책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론이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받았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 오늘 그 뒷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손흥민이 남겼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컵 기간 훈련 도중 손흥민은 이강인의 속임수 동작을 따라하며 웃음을 남겼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쏘아 올리는 장면을 그리며 두 선수의 하모니를 기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알려진 두 선수 간 갈등, 나아가 물리적 충돌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강인은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손흥민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발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 당시 1년 반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으나 출전하지 못한 이강인을 향해 손흥민이 던진 한마디도 떠올랐습니다. 강인이만 경기를 안 뛴 건 아니잖아요.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강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선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이후에도 손흥민은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강인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저는 주고 싶진 않아요. 그 짐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선수이고. 이강인을 좀 더 기다려주고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의미심장한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정이 담긴 손흥민의 이런 발언 때문에 축구 팬들은 이번 충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토트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볼을 쓰다듬는 이 사진. 토트넘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건데 너는 나의 손샤인, 햇살이야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훈련 중인 손흥민의 사진을 올리곤 손하트와 함께 우리의 주장이라고 썼네요. 이강인 선수와의 다툼이 알려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겐 이 글이 위로와 응원처럼 느껴지겠네요. 축구로 받은 상처, 축구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Yeah, I would be shocked if he wasn't leading off on opening day at this point. 메이저리그 개막까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감독의 이런 확신의 말을 듣는다면 선수는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개막 전 1번 타자는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이라며 감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달 29일부터 샌디에이고와 개막 4연전을 치릅니다. 참고로 샌디에이고 1번 타자는 김하성 선수가 유력합니다. 오늘 전국에 비바람이 불고 눈발이 거세게 날렸습니다. 현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잦아들었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제주는 눈비구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아직도 대설주의보가 유지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는 최고 7cm까지 쌓이겠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출발해 춥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게 개겠지만 아침까진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강릉 7도, 전주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끝에서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오르락 내리락하며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